지금 뭐 로봇하다, 자동화다, 뭐 AI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수록 제조업의 자동화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 자동화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바람에 다행인 것도 있는데 세계에서 자동화율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로봇 탑재율도 1위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더 막 급격히 늘리기에는 이제 뭐 그게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비례해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이제 어느 직군이 늘어나는가, 제조업체가 사람을 안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8만 명씩 뽑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직군을 대부분 이제 공과대학 나온 친구들, 엔지니어를 뽑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 어디다 뽑느냐가 너무 이제 지역 관점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아까 뭐 이제 사담할 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화학계통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대덕에서 근무하고, 예, 맞아요. 뭐 이제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상황이면은 생산 사이트에는 이제 대졸자가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되게 적은 상황이 되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경제를 수십 년간 이끌었던 주축이었잖아요. 네. 그럼 향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다 이제 부를 많이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거는 한 3년, 2, 3년 때부터 해서 한 50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해온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것 같다. 일단 앵커 대기업들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곳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외주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하청도 네. 쉽게 주고 단가도 이제 자기들이 쉽게 조정하면서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생산 사이트들이 입지했던 지역, 그 다음에 거기서 일했던 생산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벤더들, 세 주체는 굉장히 붕 떠버리는 제조 대기업, 앵커 기업들과 우리가 연관이 많이 끊어지네 이러면서 고통을 좀 받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즘에 뭐 여기서 방송에서 한 말로는 공중부양한다.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을 공중부양한다. 이제는 뭐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업체도 막 쉽게 바꿀 수 있고, 사람도 이제 많이 안 필요해진 상황이고, 하청을 막 써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제조업이 그럼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부와 고용과 이런 부분들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애매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대한민국을 좀 먹여 살리지 않게 되면 다른 업종들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길을 찾은 나라가 별로 없고, 사실은 네. 굉장히 헤매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금융으로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뭐 금융산업 갖고는 다 진짜 대졸자의 파이낸스 관련된 전공자들만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서비스 섹터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울경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영국은 북부로 가면 굉장히 이제 도시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약간을 하는 뭐 리버풀 같은데 비틀즈 투어하고 맨체스터 정도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영국은 그랬고,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을 다 이제 한번 공장들을 해외에다 다 아웃소싱 줬더니 도시들이 다 망하고, 거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곳들이었는데 되게 위험해지기도 하고, 트럼피즘이 막 지금 막 준동하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제조업은 붙들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제 제조업을 붙든다는 게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미국은 리쇼링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해외에 있던 공장을 자기들이 불러들일 수도 있던 거, IRA를 통해서 다시 또 불러들이는 파워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국은 그런 정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에 미국의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 많잖아요. 네. 뭐 라이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리쇼어링을 한 그래도 10몇 년을 해갖고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원찮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앵커 대기업들 공장 하나씩 따오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뭐 아니면 뭐 도요타, 뭐 무슨 LG화학 공장 하나 따오고 뭐 이런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을 자기들이 구축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우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적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그 효과가 있으려면 이 밸류체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 지역에 좀 있고, 여기에 고용도 좀 해야지 이제 부가가치가 이전되면서 이제 지역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고용도 많이 한다는 건데, 그거밖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밑에는 다 자기들
자기들하고 손발을 잘 맞추는 업체를 해외에서 갖고 오니까 별로 생각보다 좋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생각보다 없고 공장 들어갔다고 막 주지사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 막 이랬는데 고용이 안 벌어지고. 근데 우리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더들이 경쟁력을 갖고 계속 가고 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앵커 기업 뭐 하나 가져와 봐야 생각보다 좋은 일이 안 벌어지네. 저는 그 광주의 GGN 같은 데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냥 공장 하나 떨렁 여기서 생산하게 해봐야 그냥 임금만 낮은 공장이 돼버리게 되는. 저희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울산을 보면서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사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밸류체인은 이제 동남권에서 다들 생산 사이트보단 남양 근처로 갔고요. 전장품 관련은 거기는 근데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지 않아도 다른 데 납품할 때가 많은 물건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밸류가 높은데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동차 벤더라고 했던 회사들은 다 내연기관에 기반에 있고 자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차 벤더들 정도는 괜찮은데 2차 이하에서는 사실은 전환은커녕 지금 그냥 주는 물량만 쳐내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좀 도태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차 100%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좀 안 받쳐주니까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 더 하고 뭐 내연기관차 조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밸류체인이 되게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범용제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 부품들은 요즘에 자꾸 중국에서 줘달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싸고 빨리 만들어주니까. 그러려면 이 밸류체인의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해서 했던 업체들 여기에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주면서 전환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지금 청년들을 못 구하잖아요. 그 2차 이하는 사실 못 구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공장의 3D 진짜 작업장 같은 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볼륨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고 판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현대자동차 이제 2차 이하 벤더들 1차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자동차 납품하는데 볼보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 납품하면 아웃. 그쵸. 옛날에는 그냥 말 잘 들어야 걱정. 돼요. 우리한테 주는 물건을 어디다 감히 팔아 뭐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도요타 납품돼요? 아니면은 뭐 이거 벤츠, BMW 팔아봤어요? 왜 경쟁력도 없는 물건을 우리한테 팔아요? 이렇게 오히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는 숙제 빨리 쳐내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회사들의 밸류를 좀 전략적으로 높여줘야지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역도 살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도 살고 원청도 만약에 미중 분쟁이 너무 심각해져갖고 지금 범용제 중국에서 땡겨오던 거 못 사게 되면 이제 그 전에 하던 왕년에 그 2차 밴드들한테 물량을 줘야 되는데 다 망하고 경쟁력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가 경쟁력을 유지해 줘야지 같이 제조업에 단단함이 좀 간다. 독일이 그런 게 잘 돼 있는 데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다 중국으로 대체되는 범용제들이 그래서 이제 밸류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엔진 계통의 뭐 HSD나 이런 데는 잘 하는데 그런데 말고 이제 우리 배관제나 뭐 처리장제 이런 것들은 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이런 참에 호경기 때 사실 그런 걸 하는 게 좋거든요. 불경기 때 하면 사람 잘라야 되고 그쵸. 자꾸 업체 문 닫게 해야 되는데 좀 호경기 때 하면 M&A도 좀 좋은 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뭐 기업은행이나 혹은 공공이 VC를 좀 하면서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조금 단단하게 있어야 이제 상방까지 이제 그 상류 기능에 있는 그 앵커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저는 뭐 그런 방향의 혁신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청이라 부르던 이제 부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망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국내 원청만 바라보는 이제 시대를 종결하고 더 이제 매출 다변화가 되는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테슬라도 팔고 BMW도 팔고 그럴 수 있게 좀 그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해본 적이 없고 업력이 너무 오래됐는데 설비는 낙후돼 있고 또 승계 문제도 있고 막 복잡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뭔가 혁신적인 기업으로 보이면 또 청년들이 가거든요. 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데 차이 하나는 여기는 젊은 오너가 뭔가 사업을 팽창해서 유니콘이 되겠다는 비전이 있고 여기는 그냥 우리는 주는 물량 쳐내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종류의 활력을 좀 주면 저는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헐을 3배도 적용 못 받는 거예요. 매매하는 데서. 왜 그러니까 아들이 안 하려고 한다. 맞아요.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이거. 물려주고 싶은데 돈 되는 거 아는데 받을 놈들도 없고 뭐 중대재해법이라서 너무 이제 더 힘들고 불안하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조금 뭐 R&D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스마트 팩토리도 해갖고 설비 뭐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이걸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설비가 낙후돼가지고 벌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아들이 안 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아들이 한다고 하면 이제 한번 좀 돈을 이제 좀 일으켜 볼까 이렇게 또 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비슷한 계열의 품을 만드는 데들을 좀 인수자를 찾아주든지 엑시스를 어차피 한다고 하면 예. 여기다 아파트 짓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차원에서는 좀 판로를 열어줬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머리를 잘 써야죠. 투자자들이 머리를 잘 쓰고 자본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좀 펀딩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좀 사례들도 있어요. 좋은 사례들도. 왜냐하면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농사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젊은 또 농부들이 나와서 매출을 확 늘려가지고 잘된 모습들 보여주니까 또 귀농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조업은 아직 그런 걸 제가 들어본 게 못 봐가지고. 어떤 사례죠? 그러니까 잘 된 이게 거야? 뭐 부모님이 물려준 좀 오래된 제조업을 네네네. 혁신적으로. 그 창원의 네. 티 업체라고 합시다. 이제 예. 왜냐면 이 이름 그냥 막 대면 예. 사장님도 허락 받고 해야 돼요. 거기가 이제 신기하게 거기 사장님이 이제 그 아들한테 승계를 했고 아들이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는 진짜 여기를 첨단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들겠다고 좀 생각해가지고 거의 등대 공장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제일 높은 등급이 등대 공장이거든요. 예. 3년 만에 그냥 설비 다 한번 싹 갈아엎고 원래는 뭐 거기도 GM 대우하고 현대자동차 조금 들어가는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다 들어가는 이제 그 베어링 계통 다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데들 사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보이는데 의욕이 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의욕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금 조달을 도와줄 거냐 이런 게 있고 거기는 뭐 워낙 그 CEO가 명민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해줘야지. 아니면은 그런 머리가 있는데 지금 그 제가 이게 농담이긴 한데 메이커 스페이스 만드는 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데서 이제 제조 스타트업 하겠다고 예. 갖고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예. 뭐 CNC 뭐 이런 공작기기 갖고 노는데 다 장난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제조업은 다 장난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 지금 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가 있어서 더 뭐 할 여력도 없고 의욕도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좀 넘겨줄 수 없나 젊은 창업자들한테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공적인 그 개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도와줄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뭐 하청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청 후려치기. 예를 들어서 뭐 A 하청이 이제 잘 된다 싶으면은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면 원청에서 단가 인하 압력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거부하면은 그 기술 그대로 다른 회사 키워서 여기다 일감 그냥 넘겨버리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길들이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요새도 그런가요? 이제 그렇죠. 그건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경향은 있는데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글로벌 소싱 전략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거를 물론 단가 차원에서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느니 해외에서 조달해 올 수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더 복잡해진 거죠. 게임이 더 복잡해진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이 같은 산단 안에 있는 A, B 업체가 이제 어디가 이제 단가를 더 싸게 주냐 혹은 이제 그 기술을 다시 누가 인하우스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냐 이런 종류의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밖에서 조달해 올 수도 있네. 이런 상황까지 들어와서 더 복잡해진 상황이죠. 저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 제조 지역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러스트벨트요? 네, 러스트벨트. 원래 옛날에 자동차 제조업이랑 철강업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표가 트럼프를 찍으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바이든을 찍으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여기가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려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경 다 합치면 여기도 인구가 꽤 크잖아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800만 명? 네. 아, 네, 맞추셨네. 그렇죠. 800만 명이면 그래도 크죠. 네, 어느 정도 이 표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신경 쓰는 대책들이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업을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선업을 이제 계속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있고 뭐 자동차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수출 산업이니까 하고 있는데 지역 관점에서는 지금 좀 애매하게 약간 지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뚜렷하게 보이는 건 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고용 위기 지역 뭐 이런 거 선포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 그 퇴직했을 때 조금 더 실업급여를 오래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었지. 그다음에 뭐 재취업도 해도 사실 예를 들면 용접사고로 회 배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해치가 그런 종류로 연속성 있게 이제 우리가 리스킬링이라고 하는데 리스킬링을 잘 하는 데까지는 별로 대응을 못 해온 것 같고 노동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중기 관점에서 지금 중기들이 아까 그런 이유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다 풀어주는 데는 지금 좀 전향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그냥 하던 사업들
하는 수준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저 네. 정치 잘 모르지만 러스트벨트 같은 데는 아예 공화당이 한 번도 넘본 적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한 50년 동안. 근데 여기가 그냥 한 번에 바뀐 거죠. 우리로 치면 무슨 호남이 갑자기 민주당을 버리고 뭐 TK가 갑자기 국민의힘을 다시는 안 찍겠다고 하거나 스윙보터가 되는 상황인데 충격적인 일이네요. 아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좀 보실 때 네. 어떤 정책이 나와야 좀 살릴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명하는 정책은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으니까 뭐 사회보험을 강화한다. 혹은 뭐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거나 혹은 이제 뭐 금리를 좀 낮춰준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담대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뭔가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소부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재 부품 장비가 네. 근데 그걸 부품하고 장비 소재를 만드는 지역들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그냥 우리가 약간 한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막 1분기 2등하고 현대중공업 조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세계 1등하고 이거 근데 사실은 보면은 겉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조선업을 정부가 왜 공적 자금을 지원하냐면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많이 뽑고 네. 두 번째는 국산화율이 높아가지고 벤더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식솔이 많고 세 번째는 방산을 하니까인데 요즘 방산 말고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선 기자재 국산화율이 옛날에 95% 막 97% 막 이랬다고 요즘 예. 근데 점점 떨어져서 80몇 프로 이렇다고 10몇 프로가 요 한 3, 4년 새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뭐 얽혀있는 국내 업체도 없고 다 중국에서 조달하는데 닫아도 되겠네? 뭐 이런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허리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지금 뭐 자녀가 승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으려고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혹은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들이 진짜 양산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더 키워가지고 글로벌 메이커를 만들 건지. 예를 들면 보쉬 같은 데도 사실은 벤츠, BMW, 폭스바겐 하청사였다고요,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B2C도 하면서 공구도 그냥 납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판로를 여러 가지로 획득해가지고 자동차 업계 부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소기업이자 이제 대기업까지 큰 거잖아요. 보시 없으면 드릴 작업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게 있는데 이 뭐랄까 이 어떤 문턱들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넘어가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이제 이러한 제조업 벨트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 가면 그냥 숨만 붙이고 사는 거다라고 청년들은 여기게 되고 다 똑같은 데서 우리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이상의 뭔가를 줘야지 아마 도움이 되겠죠.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거제도를 본 거고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가지고 조선소 얘기, 조선산업 얘기, 뭐 그 다음에 지역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봤던 생각은 뭐냐면 아이 작다. 왜냐면 거제도가 힘들어진다고 거제도에는 조선업이 힘들다고 해봐야 한 부울경 정도 힘들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제조업 도시가 다 힘들어질지 아직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울산 정도면 우리나라 1등 산업 도시는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3대 산업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각각이 다 강한데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보자. 여기가 잘 될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우리나라 제조업도 괜찮을 거고 이제 미래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도 힘들면 이 밑에 있는 도시들은 다 힘들다는 거네. 아마 이게 울산 현대공장 자동차나 중공업이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여파가 비단 부울경이 아니고 전국의 제조업과 전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울산을 좀 보고 싶어진 거죠. 스케일업을 해본 거죠, 저도. 그랬더니 진짜로 뭐 아니나 달라 뭐 울산이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 속에 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울산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네. 예, 알리기 위해서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지역의 위기를 이제 부울경 말고는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이 이제 부울경이고 그거보다 못한 지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울경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여기가 그리고 사람이 살만하고 뭔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인지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지금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네.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지금 부울경 지역 쪽은 저출산도 심각한가요? 부산은 저출산이 원래 심각하고요. 예, 예. 서울하고 똑같이 가니까 원래는 이제 경남의 이제 산업 도시들이나 이제 울산은 사실 출산율이 되게 높은데 이제 인구 유출인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인구 유출이 핵심이고 뭐 여성 인력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성 인력이 따라서 따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말한 대로 청년층, 젊은 층이 더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 노령화가 되게 빨라져. 도시의 노령화가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뭐 대학을 갈 때 빠져나가고 취업을 할 때 또 빠져나가고. 사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지역에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나간다면 사실은 일자리 구조가 문제가 많은 거죠. 저출산 그리고 이제 지방 저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이 더 강해져야 된다. 지방 대학들이 맞아요. 강해져야 여기에 또 괜찮은 기업이 같이 나오고 산학 클러스터 가치가 돼야지 이제 여기가 이제 탄탄해지는데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약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교수 숫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지역의 전문가 숫자이기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전공도 어느 정도는 전체 관점에서는 다양해야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 전공 숫자가 줄고 교수 숫자도 줄고 학생 숫자도 줄면 사실은 이제 다시 뭔가 유치하려고 할 때 경쟁력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충청 정도를 제외하면 다 그렇다고 봐야죠.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해결이 이게 단순히 그냥 심각하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골든 타임 몇 년 정도로 보세요? 저는 2030년쯤 되면은 네. 여러 가지가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울산이 연금 생활자에 연명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부산도 뭐 이제 사실은 부산이라는 곳은 경남과 울산에서 돈을 벌어다가 쓰는 도시인데 맞아요. 자체로 생산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같이 쪼그라들 것이다. 이대로 두면 물론 뭐 이제 해외 관광을 유치해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전 같은 활기가 그냥 두면 쉽진 않다. 그러니까 풀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울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울산 그 부산 옆에 있는 부산 위쪽에 있는 어느 도시 거기 힘들면 거기 잘 산다며. 현대 자동차 잘 나간대. 현대 중공업 잘 나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데 지방에 그런 도시들 좀 망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세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수도권이 다 이걸 받쳐 안을 수 있는지, 지방이 다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 다음에 제조대기업들이 다 부품 업체들이 다 어려워졌을 때 그냥 그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싸게 쓰거나 잘 제대로 많이 뽑지 않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경제에 기여하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복합한 질문을 울산에 있는 제조업을 그리고 울산 사람들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음 책 준비하시죠? 해야죠. 네, 다음 책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